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은근히 간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내용이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무조건 잘못돼서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단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점은 미리 알려드리고요. 예. 단기 투자든 중기 투자든 아니면 장기 투자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 장단점은 가지고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우월한 투자 방법은 없으니까 개인 상황이나 투자 환경에 맞춰서 각자가 적절히 활용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장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는데 1년 이상에서 2, 3년 정도 보유하는 그런 종류의 장기 투자를 가정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간혹 심하게 물려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오도 가도 못해서 물려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야기 그대로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최소 10년 이상에서 20, 30년 정도 보유하고 투자하는 그런 종류의 장기 투자에 한해서 그 위험성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류의 장기 투자가 왜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를 기업 경영적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주식 잘 모르면 크고 좋은 회사에 아예 길게 묻어두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그런 장기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를 오늘 이야기를 할 거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뒤에서 소개드릴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관점 역시 조금 오래 구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공유되는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네요. 네. 왠지 저는 아마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캔들피그님을 포함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듣고 나면 다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미 아는 내용을 투자에 접목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었거나 훈련이 안 돼서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듣고 나면 뻔한 내용이에요. 우선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그 종목을 최소 10년 이상에서 20, 30년 정도 보유해야 한다고 치면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는데 10년, 20년 뒤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년, 20년 사이에 그 회사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맞는 얘기고 옳은 관점입니다. 그렇죠. 까놓고 뭘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합니까? 당장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기 투자의 위험성을 앞에서 얘기한 저런 관점 말고 조금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생각해 보자는 거네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면서 좋게 생각하는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지분 한 주를 사든 지분 몇만 주를 사든 투입되는 금액의 크기만 다르지 어쨌든 그 회사의 투자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서 경영이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수익을 추정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단기적인 성과에 모든 역량과 관심을 집중한다면 굳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는 불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회사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길게 투자하고 크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캔들피그님 말처럼 기업이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면 투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대한민국에 상장된 거의 대부분의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장기 비전이나 미션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말이나 글뿐인 포장지 말고 실제로 그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적 있는데 보통 회사의 비전이나 사명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 회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비전이나 사명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기적인 번영이나 긴 호흡의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마치 눈뜬 장님처럼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실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매분기 실적 발표일만 다가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해서 온갖 뉴스가 난무하게 되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도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간혹 4, 50년 이상 된 회사가 단지 3개월짜리 단기 실적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런 모습을 1년에 4번씩 매년 반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분기 실적과 같은 단기 성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업 경영인들의 기업 운영 방식 역시 단기적인 성과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사실 그렇죠. 기업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일을 하려고 해도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때그때마다 실적 나쁘면 주가 떨어지고 주주들 입김 더 세질 거고. 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나 인재를 개발하는 일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최고시하는, 그러니까 주주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더 많은 배당을 더 자주 지급하는 일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의 임기, 그러니까 그들의 평균 재직 기간과 봉급 체계도 이러한 위험성을 따질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면 흔히 그 회사의 수장으로 불리는데, 그런데 그런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재직 기간이 2년도 채 안 돼서 수시로 바뀐다면 그 기업의 장기적인 플랜 설정이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은 힘들 수 있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너무 잦은 경영진 교체는 오히려 하부 운영 조직에 혼란을 키울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예전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예.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고 장기적인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단기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조금만 기억을 되살리면 아마 금방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기업체 임원들 계약기간 2년이고 그 2년 안에 실적 내서 재계약하려고 당장 실적 낼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잖아요. 네,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전문 경영인의 봉급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봉급 체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르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그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은 홈페이지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단기적인 이해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연구 결과에서는 경영진의 실적하고 주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들의 성과를 주가에 연동시킨,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연봉계약에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이런 연봉 체계는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기업체 임원들이 자기 스톡옵션 때문에 당장 주가 띄어 올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경영진의 평균 재직 기간이 줄어들고 본봉보다 스톡옵션이 과도하게 설정된 그 경영진의 임금 체계는 단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도 방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도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남았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미리 투자 방향을 설정해서 투자 계획도 잡고 예산 편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금의 큰 몫을 배당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익 잉여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
주식을 소각해서 당장의 주주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열중하는 모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의 옳은 경영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실제로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경영 분위기를 살펴보면 전문 경영인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들의 봉급 체계에서 스톡옵션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금융권 같은 경우라면 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이나 소비자 개선 활동, 근로자 등의 인재개발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포장한 단기적인 인수분할 합병, 자금 구조조정, 배당 증가의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주의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크고 튼튼하고 주가도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임원들이 자주 바뀐다든가 임원들 연봉이 성과급 비중이 너무 높다든지 잦은 구조조정이나 배당을 자주 하는 회사는 길게 바라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본인이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네, 맞습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한 저런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기업 운영적인 측면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공유 차원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를 무작정 부정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야기는 눈으로 바로 보이는 투자 지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잘하는 놈, 금방 잘할 것 같은 놈한테 보통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는 때로는 앞으로 크게 될 놈한테 투자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투자 지표에만 집중을 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